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0년 7월 18일에 있었던 일반 공무원 9급 시험 문제 풀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좀 어저께 이제 해설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오타 교정하고, 그 다음에 뭐 오류 난 거 있는지 교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이의 형태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보다도 제가 제일 뒤에 보면은 그게 경향, 그 다음에 그 총평 이런 것들도 달아놨으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다 하지 못하는 말은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군무원 시험은 갈수록 군무원 시험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추가 채용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를 공개했어요. 이제 그 행정직렬 정도만 공개를 했죠. 행정직렬 공개해가지고 저도 이제 원래는 공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업할 때 마지막 강의할 때 이제 공개 안 하면 어쩌나 공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탁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를 해서 저도 이제 보건 막 문제 만들다가 탁 공개를 해가지고 쉬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많은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가채점을 전부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합격 컷을 많이 살펴보고 있을 터인데 뭐 국어만으로 합격 컷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을 놓고서 뭐 이거 국어 몇 점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어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컷 정도면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또 군무원은 직렬이 쫙 늘어서 있죠. 경채 빼고. 그렇기 때문에 몇 점을 갖다가 무조건 단독적인 기준으로 보느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적어도 행정이 떴으니 행정 정도는 국어가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간단히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해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맨 뒤에 있는 거 만약에 화면만 놓고 보셔도 돼요. 여기 지금 그 해설지하고 문제하고 해설지를 학원을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될 텐데 아마 이 동영상, 이 영상 촬영이 먼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은 와 있고 아직 해설지가 없는 사람은 제 해설지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상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만약에 조금 나중에 보기 때문에 해설지를 받으신 분들은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을 거예요. 요 화면이 있으니까 요 화면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 총평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먼저 총평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풀이 가도록 할게요. 풀이를 취하는 입장도 좀 담아야 되는데 풀이에 대한 입장은 좀 이따가 문제 1번 들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노란색에 주목하시면 되고 2014년부터 제가 한번 쭉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통해서, 저도 이번에 느꼈지만, 시험 문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막 글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는 대로 한 문제, 두 문제 복원을 하는데, 복원과 역시 현실은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 복원은 역시 100%는 안 돼요. 90%도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비문학 문제라든지 어쨌든 지문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과거의 내용을 갖다가 전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요번에 일반 군무원 국어 9급 총평에서 제가 하나 좀 얘기해 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무원 국어 공부 기출풀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군무원 국어는 이 어문 규정이었어요. 어문 규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국어는 문법으로 시작해서 어문 규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고전 문법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약간 좀 흔들었어요. 아시겠지만 25문제이고 이번에 어문 규정이 확 줄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어문 규정 문제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관계자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 같은 경우는 끝날 때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에는 어문 규정 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문법하고 동등하게 냈어요. 그리고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참고로 요 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전 문법 안에다가 비문학도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그 정인지 서문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걸 고전 문법으로 넣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기준은 약간 그 강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기준에선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라고 보았을 때 이번에 특징
뭐 관용어 속담 같은 경우도 조금 요번에 우리 쪽에 그걸 비문학으로 넣어버려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넣은 것 뿐이지 어쨌든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비문학 쪽에다 넣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군무원 9급 말하는 거예요. 9급에 대한 총평은 1번 골고루 출제됐다. 전부 다 골고루 출제됐다. 골고루. 일반 행정직 시험하고 비슷하게, 국가직, 지방직하고 비슷하게 전부 다 골고루 출제했어요. 골고루 출제했어요. 저는 이번 시험에 공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마지막에 수험생들한테 이번에서 제가 예측하지 못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어문 규정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거 하나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예측 부분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골고루 출제한 것은 이번에 특징이다. 어문 규정 수를 줄이고 어문 규정에서 내야 될 문제들을 막 다른 데다가 넣었죠. 이때가 가장 피크를 이룰 때였죠. 작년 2019년 어문 규정에다 완전히 올인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도 나왔지. 어쨌든 골고루 출제했다. 골고루 출제했다는 거 특징 하나. 그리고 이번에 특징 하나는 어법 많이 나왔어요. 어법. 이번에 특징 어법. 그렇다고 해서 어법이 왕창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법이 작년에는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법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한자어 문제 또 안 나오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군무원 시험을 담당하면서 군무원에서는 이제 기술 직렬들 그다음에 세부 직렬 들어가게 되면은 컷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한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얘기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자 공부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그 자기소개서 특강도 했어요. 면접에 대한 언급도 했고 어쨌든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지금 풀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이 일반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번에 자기가 왜 틀렸나 그 문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기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모두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자어 하셔야 돼요. 왜? 올해 2020년도 그부터 뭐로 바뀐 거예요? 50-50이죠? 그 전까지 군무원 시험은 뭐였었어요? 그 필기 컷으로 한번 쭉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접으로만 뽑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최종 합격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필기 50, 그 다음에 면접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고득점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자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거. 어쨌든 군무원 시험이 세 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보고 덤볐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골고루 출제됐다. 그 다음에 한자어 출제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 재밌는 게 제 개인적인 평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9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7급이 있었죠. 7급 시험이 한 번에 공개됐는데 저는 뭐 저랑 같이 해왔던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겪어왔던 우리 수험생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7급 할 만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7급은 노려볼 만한 거예요. 과목 수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겁먹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국어만 놓고 보면은 7급에 대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아라. 이번에도 9급이 더 어려웠어요. 9급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7급에는 제가 드린 여기에 보면은 해설지에 난이도 있습니다. 어렵고 쉽고의 정도를 취하는 난이도 상중하로 제가 나눠놨는데 이 7급에는 하도 꽤 있어요. 1번부터가 하였어요. 하였는데 뭐 9급에는 중, 상 이 정도만 있지 하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급이 더 어렵다. 왜 이런 결과를 취했는가? 이따가 제가 문제가 돌아가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9급하고 7급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번에 문제를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9급에서 나온 문제가 7급에서도 연관성이 있고 느라고 노라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7급에서 낸 문제가 9급하고도 이렇게 같이 크로스가 돼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같은 분이 출제하지 않았나. 물론 한 분이 출제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데 같은 영역에서 냈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난이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생겼고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9급이 이번에도 더 어려웠고 9급이 마냥 7급보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7급은 7급대로 제가 이야기할 건데 7급은 한자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9급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은 9급 총평하는 거니까 이번에 9급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은 매우 어렵냐? 우리가 매우 어려움, 적당히 어려움, 어려움, 적당히 쉬움, 뭐 매우 쉬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적당히 어려움 정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적당히도 그렇고 좀 그냥 어렵다 정도. 어렵다 정도.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공감 못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냥 어려운 정도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솔직히 저는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몇 개가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요. 평이한 수준에서 낸 중에서 몇 문제가 어려운 것인데 아마 수험생들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런 댓글이나 답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뭐 거의 뭐 이제 헬 뚜껑이 열렸죠. 그죠? 뚜껑이 열렸는데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뭐 이 얘기하면 또 너무 냉정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냉정하다 그러면 선생님 뭐 싫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나 싫어하는 거 어쩔 수가 없겠지. 보면은 언제나 겪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끝난 다음에 막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았어요. 몇 개 정도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번에도 그려웠어요. 이번에도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방식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어문 규정에서 막 쏘듯이 어려운 걸 내고 그 다음에 고유어 같은 거에서 막 어려운 것 같은 거 내지르듯이 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몇 문제 좀 주목할 만한 문제들이 있다가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4번의 비유, 그렇죠? 4번의 비유. 그 다음에 뭐 어려워하는데 7번의 사동피동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손을 좀 못 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속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그냥 문학에다 넣어버렸거든요. 이게 두 개가 크로스 문제인데 문학에다 넣었는데 이제 소설과 속담의 기록인데 페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그래도 생각을 한다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페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아마 그 지금 보면은 회자되고 있는데 그 12번 문제에서 언어의 절, 좋은 아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했는데 뭐 제 기준에 어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다 했다면 또 그런 것이니 그런 거에 있어서 몇 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요거 정리하면은 과거에는 어문 규정에 중점을 두고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골고루 어려운 부분을 여기저기다 흩어놓았다. 요런 것 정도. 요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보면은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풀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 어쨌든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가면 과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렇죠? 2019년까지를 기점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군무원 국어시험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한 번 변화를 겪고 이번에 한 번 또 2차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뒤에 제가 총평 이렇게 길게 써놨죠? 그 총평 길게 써놓은 것을 PPT 양식에 따라서 8가지로만 제가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본 내용에 충실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됐어요. 골고루. 여기서 말하는 기본 내용에 충실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였죠. 4번 같은 경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유법 배우지 비유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문학에서 비유법. 또 뭐가 어려웠냐면은 거기 그 7번에 사동피동 나왔는데 이거 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사동피동 공부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동피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선이고 그 다음에 12번 언어예절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예절은 이건 좀 생각을 좀 했었으면 안 틀릴 수 있었는데 기본 내용에 충실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됐다. 요거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골고루 출제됐다는 거 이번 군무원 시험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골고루. 과거에는 좀 치우쳤는데 어문 규정에. 어문 규정 문제가 줄었어요. 어문 규정 문제를 줄이다 보니까는 골고루 출제한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1번하고 2번을 정리해서 한 번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공부를 치우쳐서 하지 말아라. 알겠죠? 군무원이든 타직열 공무원이든 하여튼 국어 공부를 하는 저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국어 공부를 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공부를 한쪽에 치우쳐하지 말고 골고루 해야 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맨날 어문 규정만 보고 있으면 그래 군무원 국어에서 어문 규정이 많이 나는 건 내가 이해하지. 여기 그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는 아시겠지만 뭐 지금 두 층의 학생들이 많이 펼쳐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래요. 자습실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격려도 해주고 뭐 하니 보면 다 어문 규정만 보고 있고 한자성어만 보고 있는데 너무 치우치게 공부하지 말아라. 골고루 해라.
특히나 더 그런 것이 이제 50대 50에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2021년도에는. 그 다음에 어려운 네 문제 주목하는데 요건 이따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문법은 다시 한번 거꾸로 가면은 그래도 문법은 우리가 문법 하나, 그 다음에 어문규정 이렇게 제가 트리오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고전문법, 그리고 이번에 어법이 두 문제 나왔거든요. 어법이 두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4, 4, 1, 2 하니까는 11문제 절반이 약간 못 되는 수준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문법은 아시겠지만 하면 하는 만큼 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문법 파트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군무원 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소방이든 경찰이든 뭐 국가직 지방직이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자 공부해야 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자 공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800에서 1000자 정도 공부해야 돼요. 알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기본 한자 공부해야 됩니다. 제 강의 노트 뒤에 붙어 있는 기본 한자 싹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있는 거, 교재 3권에 들어있는 기본 한자 같은 경우 공부하셔야 돼요. 한자를 공부했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막 보면서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한자 성어는 뭐 그렇지만은 그 20번 문제 킬트 나온 거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돈, 정제, 정리, 정착이 나왔는데 인터넷 게시판 올라오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정말 많이 모르는구나. 이게 보면은 예전에 수학능력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서 일본을 뽑아가지고 그걸 한자어 형태의 문제로 낸 것인데 이제 수능 봐야 되느냐, 수능 지문에서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았느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보기가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다. 아니에요. 군무원도 예전에 보기가 이 정도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사동피동 문제도 보기를 주지 않았냐. 이제부터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수능의 계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 소신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면은 수능의 형태의 문제가 저는 그 말도 솔직히 공감하지 못해요. 공무원 문제가 수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제가 수능학원 원장이잖아요. 제가 대표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 공부하고 상관없이 공무원 국어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전히 다른 측면하고 마찬가지로 문법 공부 중요하고 한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무원의 특징, 뭐 타직열도 이런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군무원의 특징, 결합형 문제, 문학 내면서 속담 내고 고전문법 내면서 비문학의 접속어 찾기, 접속하는 말이죠. 접속하는 말, 이제 응집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합형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또 결합형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변화를 분명히 준 건 맞는데 과거하고 군무원 국어가 완전히 달라졌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던 방식으로 냈어요. 몇 문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크게 회자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능어 같은 경우가 9급, 7급 많이 냈어요. 제가 수능어는 마지막까지도 블로그에다가 새로 자료 올려드리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오기도 나왔고 수능어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수능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3번 좀 논란이 있어요. 스크린도어 차단문이 아니라 안전문이지. 스크린도어가 차단문이야? 그럼 뭐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건 다 이거 솔직히 난이도로 따지면 하예요, 하. 정답만 놓고 따지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말 많고, 이따가 제가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9급하고 7급이 좀 연계 있기 때문에 8번하고 7번하고 같은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는 좀 비공개 형태로 제가 2019년, 2020년 전부 다 뭐냐면은 7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강의를 좀 했어요. 좀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올해 2020년 해서 2021년 대비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문제를 다 공개할 생각이에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과거에 복원했던 7급 문제 싹 복원하고 그냥 풀고 이번에도 풀고 하는 건데 그동안 7급 문제를 꾸준히 학원에서 다루었던 제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게 7급 국어 9급과 다르지 않다. 군무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강의가 충분히 7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급에 대해서는 나는 예전부터 충분히 언급해왔으니 그냥 나만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급 문제 공부하는 분들은 9급도 공부하는 거고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군무원 국어 7급 준비 다 해야 돼요. 7급 문제 같이 풀어봐야 돼요. 이 정도로 총평 말하고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많이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1번 이제 여러분들 자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시험지 앞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걸로는 문제하고 정답 해설이 바로바로 있는 것을 그렇게 드렸어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그렇진 않거든요. 정답 해설을 뒤로 뽑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좀 모두 다 좀 편히 공개하고 제가 만든 해설 스타일을 갖다가 다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에다가 정답 해설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 글쎄 여러분들은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아 그랬구나 하는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막 여기서 막 별표 치고 막 너무 필기하게 되면은 실제 자기 자신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머릿속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편안하게 그냥 시험지만 딱 꺼내놓고 편안하게 제 강의를 보고 하면서 아 내가 그랬나?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군무원 국어를 처음 이제 시작해가지고 군무원 시험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은 아 저런 시험장에 가면 저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풀이를 들어갈 건데 아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설명하는 강의라면은 자 이게 혼문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혼문장에는 어떻게 있는 건지 혼문장을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게 풀이 강의고 해설 강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건 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보다는 이론적인 해설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리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너희네들 머릿속에서 복원해봐.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어떠한 생각이었어? 이렇게 좀 평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풀이를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 만약에 저는 공무원 쪽에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론적인 설명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은 이거 25문제 풀이하는데도 4시간, 5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 지금은 총평 중심으로 가도록 할게요. 물론 그래도 풀이는 할 건 할 겁니다. 자, 1번. 요거 1번 주목하세요. 7급 문제에도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죠.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문장의 짜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에는 혼문장, 견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또 뭐 이어진 문장엔 대등하게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이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7급에서도 똑같이 나와갔어요. 똑같이. 그래서 7급에도 똑같이 냈어요. 혼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9급은 냈지만은 7급은 문장의 확장 방식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따가 7급 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7급대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7급 하시는 분들은 9급 공부, 9급 기출 풀어야 돼요. 그리고 9급 기출을 9급 하시는 분들도 7급 문제 제가 나눠드리면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제가 올해는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고 다 풀 생각인데 시중에 지금 7급 국어를 복원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 수강생들에게는 제가 다 풀어가지고 양쪽을 다 공부하면서 그랬구나 할 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혼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솔직히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장미꽃이 주어, 피었다 서술어로서 더 이상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서술하지 못해요. 더 이상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마당에 해가지고 제가 설명에다가는 얘를 부사구로 볼 수도 있어요. 부사구, 부사절이 되지 못해요. 부사구로 볼 수도 있지만은 뭐 관형어, 그 다음에 또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연달아서 설명할 수도 있죠. 이런 식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는 더 이상 성립하지 못하는 4는 장미꽃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한 번만 성립하는 얘는 혼문장. 그러면 나머지는 뭔지 나와야지. 나머지는 어제 빨간 모자를 샀다. 그 주어는 빠졌어요. 주어 철수가 빨간 주어가 생략됐지만 뭐예요? 그 주어가 여기서는 누군가가 있을 테고 철수가 더 좋고 샀다 서술어가 되지만은 모자가 주어 빨갛다라는 서술어가 성립이 되는 얘는 관형절.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관계관형절이죠.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얘도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동격관형절, 관계관형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명사절이 없지만 명사절도 그 명사절이 문장 성분으로서 주어 역할하느냐 목적어 역할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이게 어렵게 딱 나오는데 1번부터 그냥 편안하게 쉽게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군무원 국어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 섞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은 난리가 났을 텐데 절대적인 강자들이 항상 있어요. 저한테도 이미 보면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비밀 닥글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글 주신 분들 보면은 뭐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번 시험 문제는 이랬어요. 편안히 그냥 보게 됐어요. 더 이상 말하면 여러분들 가슴 아프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강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꾸준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4번 문제의 비유는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은 나머지들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풀어 나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마음 분명히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 국어의 준비, 특히나 군무원 국어 시험에 대한 적응 방법이 좀 덜 됐던 거예요. 자, 봄이 오니 꽃이 폈다. 봄이 오니 꽃이 폈다. 봄이 오니 원인, 꽃이 폈다 결과. 이거는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글쎄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진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남긴 만큼 버려지고 대등적 연결음이죠. 그 다음에 버린 만큼 오용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혼문장에 생각하는 것은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번부터 경쾌하게 탁 하고 답을 넘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이게 경쾌하게 답을 딱 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2번도 경쾌하게 딱 답을 치고 넘어갔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생각을 복원해 볼까요? 자, 2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으셨을까? 2번 어떻게 풀으셨을까? 2번 딱 보도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했으니까 어떤 문제 나왔네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갔어야 돼요. 가장 적절한 문장은 맞춤법인가? 뭐 띄어쓰기인가? 안 되지.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뭐야? 어법 문제. 그러니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어디선가 보이기도 했죠. 저랑도 많이 했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에게 문장 성분이 필요 없이 생략됐죠. 그 다음에 환담은 좋은 얘기잖아. 그치? 긍정적인 얘기. 환담에 대한 사정적인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담은 괴상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답고 즐겁게 서로 나누는 이야기. 뭐 물론 둘 다 괜찮아요. 하지만은 형이 조문객들을 만나가지고 상주 자리로 돌아오는 상주인데 형이 지금 괴상한 이야기 해? 즐거운 이야기 해? 큰일 나지? 형은 조문객들하고 환담을 나누지 않고 굳이 여기다가 바꿔본다면 뭐 위로 정도. 잘못된 단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가벼운 물건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던지면 인명사고나 이거 이상한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넘어가 보자고. 그 다음에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러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일단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일단 3번 답.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보고 다시 왜 아닌지 오답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면은 3번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했었어야지 정확한 생각이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1번은 잘못된 거 맞았어. 2번 이상한 거 없는데 끝. 알겠어?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쪽 군무원 국어 세계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간한이라는 말은 보통 부정어와 호응해서 여간 뭐뭇이 아니었다. 여간 뭐뭇이랴. 여간 뭐뭇 우대가 아니었다. 여간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와 호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됐어요. 골고루 냈죠? 문장 성분이 생략됐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잘못된 어휘가 사용되었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 2번까지도 문제가 그냥 그치? 제가 이거를 지금 오픈 강의가 아니고 저랑 지금 보면 문제풀이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거 틀렸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하기 때문에 2번까지 문제도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대한 애석한 마음은 분명히 이해하지만은 시험을 놓고 시험은 만약에 이번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무원 시험 2018년 어려울 때는 1번부터가 1번부터 그냥 주먹을 한 방 날리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한 평이한 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 정도로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7급은 그냥 쉬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3번 수나어 언제나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막 들이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고 수나어가 나왔구나. 그리고 외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내가 외운 거에서만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그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르게 생각이 나요. 다른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제가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라. 들이대지 말아라. 분명히 까맣게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번에 그랬나? 다른 건 몰라도 스크린 도어가 어떻게 차단문이야. 차단문이면 들어오지 못한 말이 안 되잖아요. 스크린 도어는 차단문이 아니잖아.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 뭐 열린 문? 아니면 뭐 통과문? 뭐 열리고 닫고 하는 문?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얘의 옳답은 것은 안전문이 맞거든요. 안전문이 맞는데 안전문이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고. 중요한 건 스크린 도어는 차단문이 아니잖아. 제가 시험장 마지막에 갈 때까지 또 뭐 있어요? 제가 브이로그에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응원하는 문자에다까지 중요한 거 답을 골라라. 물론 답을 고르는 과정까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오답풀이와 중간에 과정 공부를 정말 1년 동안 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장가에서는 답에 집중해라. 답에 집중해라. 핸드레일이 안전손잡이인지 그 다음에 프로필이 속의 양력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지만 답은 2번이잖아.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답은 2번이잖아. 어떻게 스크린도어가 차단문이 될 수가 있어? 물론 회전문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차단문은 아니잖아. 내 말 이해해요? 그래서 공무원 쪽 사고가 덜 됐구나 라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떻게 공부가 더 필요한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무원 국어가 특히 더 이러하고 타직열도 이렇게 나오고 국회직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죠. 군무원 국어가 특히 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그치? 손에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것도 보면 손에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잘 안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내년에 시험을 또 준비하고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처음 준비하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려요.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잡아요. 이게 좀 군무원 국어의 특징이기도 하지. 답은 안전문. 안전문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안전문 지웁시다. 안전문 내가 그냥 빨간색 해버릴게. 안전문이 들렸단 말이 아니야. 중요한 건 차단문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차단문은 아니라는 거지. 이따 그런 게 많이 나와. 2번, 3번이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답은 4번이지.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오히려 이번 문제에서 논란이라고 말할 건 없고, 그거 아까 그러니까 3번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없다? 논란은 없어요. 그 얘기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나머지들에 대해서 이제 핸드레일, 프로필, 팝업창 같은 경우가 안전손잡이 인물 소개 양력 알림창으로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데 공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의제기한다 막 그래요. 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뭐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저는 그냥 뭐 가르치는 사교육 선생일 뿐인 거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의제기 받아줄 건 없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우리말 셈이라든지 아니면 국립국어원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기사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안전손잡이, 인물 소개 양력 알림창 등으로 순화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이미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곳에 글이나 보도자료 같은 것들이 나간 게 있어요.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홍보하고 배포한 건 아니지만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만약에 국어 순화어로 결정이 돼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논란이 발생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은 국어를 순화했을 때 안전손잡이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핸드레일을 안전손잡이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요지는 난 없다고 봅니다. 프로필도 인물 소개 양력이 괜찮지? 그치? 하지만 스크린 도어가 어떻게 차단문이 돼? 일단 스크린이라는 말 자체가 차단이 아니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비춰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봐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선생님 너무 냉정하다라고 하는데 미안하긴 한데. 이거 저 생각 많이 했어요.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은 했어요. 이거는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솔직히 보기 없어도 됩니다. 보기 없어도 돼요. 밑줄 친 부분에 공무원 시험답게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4개에는 전부 다 비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중 비유가 아닌 것은, 비유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얘기가 다른데 여기는 분명히 비유 방식이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라고 했으니 1, 2, 3, 4에는 전부 다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있는데 하나 외에 나머지는 종류가 다른 거라는 얘기죠. 저 이거 일단은 든 생각은 딱 보자마자 뭐야? 블루칼라 대유법. 왜 대유법인지는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블루칼라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노동자 전체를 부분으로 노동자 전체를 말하고 있는 대유법이죠. 그 때문에 이거 대유법. 근데 나머지가 한 번에 딱 제가 나도 그런데 한 번에 딱 보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수험생들한테 말하지만은 시험 문제가 리드미컬하게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고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한번 멈췄어요. 2번이 무슨 비유? 이렇게 딱 했어요. 물론 깨닫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한 적이 한 번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다 비유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해설지 보지 마시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유법이 있어요. 아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2, 3, 4에는 은유법이 쓰였어요. 자,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은유법도 원관념, 보조관념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 처음 보는 수험생들, 은유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A는 B다의 형식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로 멈춘 다음에, 저는 그냥 이어갈게요. 스페이스바로 멈춘 다음에 원관념, 보조관념을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자, 저는 바로 갈게요. 2번,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 암 진단 결과를 받아보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 먼저 은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가자고요. 우리 은유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은자가 20은자예요. 20은자. 기본적으로 은자가 20은자예요. 20은자예요. 은둔, 은닉, 은거 할 때 우리가 승자죠. 그래서 은유법은 기본적으로 A는 B2다의 형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원관념이나 또는 보조관념을 숨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은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관념이든 보조관념이든 한 녀석씩을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법이 딱 우리가 보면은 뭐뭐처럼 뭐뭐인든 뭐뭐 같이 이러면 직유법 뭐 이런 식으로 의인법, 화류법 이런 것들 분명히 드러나는데 은유법이 원관념, 보조관념 중에 한 녀석을 숨겨버린 경우에는 이게 은유법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 자, 우리 분명히 여기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고요. 산산조각이 났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 여기서 원관념은 마음이에요. 이게 원관념이 됐거든. 아이고, 부러졌다. 이게 원관념이거든요. 근데 산산조각이 났어. 뭐가 되어서? 유리가 되어서? 아니면은 뭐랄까? 분필이 되어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보조관념을 숨겼어요. 알겠어요? 여기는 보조관념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유리가 되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럼 마음은 유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내부에 유리천장은 없으며 그 다음에 여성들의 상위적 지출.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이거. 유리천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데 실제로는 유리천장에 막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상위직으로 올라갈 때 실제로는 남자들에 비해서 차별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보이기는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벽이 막혀 있다 했을 때 이 유리천장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여성의 사회 진출적인 제약 난 여기다 뭐라고 썼냐? 그 사회적 제약, 그지? 사회적 구속 뭐 이렇게 저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보조관념이거든요. 보조관념인데 원관념이 만약에 이렇게 가보자고요. 원관념이 만약에 뭐 사회적 제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설명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생략됐어? 원관념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4번 마지막에 거는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된 거야? 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 이 밑바닥이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치? 밑바닥이 보조관념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원관념이 생략이 됐겠죠. 원관념은 뭐야? 사업이 실패했으니 그는 밑바닥으로 뭐가 떨어진 거야? 자존심이? 또는 자존감이? 또는 사회적 위치가? 경제력이? 이런 식으로 원관념이 생략된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은유법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틀릴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저는 한번 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제가 분명히 거기다가도 상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상 이렇게 붙여 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거 틀리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참고로 4번은 다분히 의도하고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어렵게 모든 시험 문제는 상중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다분히 의도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거는 좀 어렵다. 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 1번. 1번은 대입법, 나머지는 은유법. 5번. 여기다가 제가 이 난이도를 갖다가 중으로 넣어놨는데 쉽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 중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글을 문제는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요약한 거 생각 안 난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거 내용 그냥 일치성인지 주제 찾기인지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에는 뭐가 들어가요? 글의 핵심이 들어가죠. 요약을 한다는 것은 글의 핵심을 요약하는 거예요. 글의 핵심.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을 찾고 핵심이 올바르게 들어간 내용을 찾아줘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운동에 대한 관심인데 여기서 제가 밑줄만 그을게요. 여기서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운동을 하려면 첫 번째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뭐예요? 규칙적인 운동 하나.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2개예요. 2개. 이게 2개.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서 운동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한 번에 뭐라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해라. 이 2개 내용이 올바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이 지금 하나 안에 안 들어가지고 2개로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1번. 자, 다시 한번 이거 언급하고 갈게요. 화면에 넘어가면 이거는 없으니까.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한 운동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이게 핵심의 요약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1번, 운동의 빈도를 높여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안 된다 그랬죠. 빈도 높여라. 쉬지 말고 부지런히 안 돼요. 쉬지 말고는 더구나 이 내용하고 안 맞아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번이 맞죠.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이게 아까 첫 번째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가해진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잘 봐.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킨다.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킨다는 게 뭐예요? 규칙적인 거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활 습관 뭐 있어?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생활 습관이 됐다는 것은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동의 강도, 신체 조건을 고려해서 맞는데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걸 일단 강도가 잘 안 맞고 모두 틀렸어요. 여기는 규칙성이 없어요. 네모 2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에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 생활 습관으로 정착.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제가 거기다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써놓은 것은 저와 강의를 함께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 불특정 다수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중이라고 한 건데 저랑 같이 적어도 7개월 이상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기다가 중 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얘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첫 소리에는 G를 씁니다. 알겠어요? 첫 소리는 G로 가는 거예요. 첫 소리는 G, 받침은 K. 그러니까는 금강은 요거 올바르게 고쳐보고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또 이렇게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기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해설은 거기다가 여기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해설은 넣어놨으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난이도가 하 중에서도 매우 쉬운 하. 군무원에서 이건 보자마자 1초 컷 이렇게 나와야 된다. 7번 좀 어려웠어요.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상을 넣어놨어요. 상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미 문제에서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너무 속이 다 후련해요. 문제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어라라는 단서를 제공했어요. 아주 미세한 문제. 이번에 문제는 상당히 잘 냈어요.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라고 사동사, 피동사 이거 솔직히 안 줘도 돼요. 보기 안 줘도 되는데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라고 문제에서 근거를 먼저 주었어요. 이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갔어야 돼. 제가 파이널 할 때 몇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이대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침 한번 삼키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 자,
우리 피동사만 얘기해 볼게요. 피동사가 간단해서. 피동사 만드는 방법 어떻게 돼? 피동사야. 피동사 한 단어가 돼야 돼요. 이히리기 붙여서 잡히다, 먹히다 이렇게 되면 피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피동사는 한 단어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잡히다처럼 피동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피동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결되다, 승인되다 뭐예요? 가결되다 이런 것처럼 뭐예요? 체연 뒤에 되다가 붙을 땐 이거 전미사라 그래서 요것도 한 단어니까 얘도 피동사예요. 이러한 형태가 피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게 되다, 먹게 되다 이런 것들은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단어 두 개로 뜯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서 피동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먹게 하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동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러한 형태로 형태, 그 다음에 방식. 자, 그거 생각하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느낌을, 이거는 참고로 저랑 이제 몇 명의 수험생들은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비밀 댓글로 몇 개 좀 이야기를 나눴고, 여기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 잠깐 한번 이제 제가 그때 어제 같은 경우 잠깐 이제 만나기도 했었지. 그럴 때 눈치를 챘어야지. 잘 푸는 친구들. 응? 분명히 동그라미는 여기다 쳤어요. 그쵸? 사동사, 피동사에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 거죠. 왜? 뭐 쳐도 되긴 되지만 줬으니까. 했을 때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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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장 만들어서 해줄게요. 자, 깜깜했던 산이 오늘 아침 되니까 산이 보이다. 산이 보이다. 자, 산이 보이다. 얘 사동, 피동. 산이 내게 보이게 된 거죠. 얘는 피동, 피동사. 여기서?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해설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게 했어요. 시험의 해설지를 보이다. 해설지를 보이다. 일단은 목적어 들어갔지? 여러분들, 거기 제가 해설지에다가는 친구에게 영화를 보이다. 이럴 때는 보여준 거죠. 보게 한 거죠. 보게 한 거죠. 이럴 때는 사동사.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같구나.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만드는 방식이 일을 통해서 만드는 방식과 형태가 같구나. 쌤쌤이구나. 이거 구선생 쌤쌤이 뭐야. 같구나. 그러니까는 2번도 뭐예요? 2번 같은 경우도 잡히다. 잡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피동. 아이에게 볼펜을 잡히다. 사동. 같구나. 같구나. 안다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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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예요? 피동과 사동이 모두 돼요. 제가 그 예문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피동.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다. 피동. 그 다음에 할머니의 품에 아기를 안기다 하면은 뭐야? 사동. 전부 다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같구나. 같구나. 하지만 이 밀다를 밀리다로 바꿔볼게요. 더 이상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들어갈 만한 것은 없죠? 밀다를 밀리다라고 봤어요. 밀다를 밀리다고 봤어요. 밀다는 뭐예요? 밀리다. 점수가 밀리다. 순위에서 밀리다. 밀리다. 얘는 피동. 밀게 하다, 밀리다.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 아이가 있어. 여기 있는 그 수레를 밀게 했어요. 노동착취인가? 아이에게 수레를 밀게 했어요. 아이에게 수레를 밀리다. 안 돼요. 얘는 사동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가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방식인데 밀다는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들 때 얘는 뭐예요? 사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동사와 피동사가 될 수가, 얘는 사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어렵다고 내가 했어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보면은 강자들이 있죠. 고수들. 그치. 항상 제 강의 중에서 앞에 들었던 우리 친구들. 그렇게 들었던 친구들. 얘기하면은, 선생님 형태하고 방식에다 동그라미 치고 보이다, 사동, 피동.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내가 굿, 브라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풀이는 이렇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풀이도 풀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7번 문제 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시험장에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부디.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해설지에다가 여러분들 줄거리하고 다 넣어놨어요. 얘는 뭐냐면은 김유정의 소설 산골 나그네예요. 산골 나그네. 나그네란 소설인데 참 막 그래요. 이런 산골 나그네가 이론서에 있었느냐, 산골 나그네 언제 봤냐, 산골 나그네는 교과서에 있는 소설이냐 없는 소설이냐 전혀 중요치 않아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 쥐너른 계시오, 누구시오, 왜 그러시오, 하룻밤만 자고 계시오. 나그네가 지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여기 들어왔죠. 근데 남정네도 아닌데 하니까 뭐야,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여기 온 나그네는 뭐예요, 여자였던 거죠. 맨발에 집진짝으로 그 아무튼 어디서 좀 불 좀 쬐게 해가지고 방 안에 들여다 줬네. 모르는 사람을 들여다 줘? 여기가 보니까 딱 보니까 일반 가정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서 짠지꼭지 갖다 주니까는 감지덕지 받아 먹는다. 누가? 여기 지금 들어온 나그네가.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에 밥바닥을 벅벅 긁으니까 지금 이 나그네는 어때요? 갑자기 그 하룻밤 자러 온 사람이고 여자이고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여기서 밥을 긁어 먹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건 뭐야? 잘 곳이 없어서 하룻밤 자러 왔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매우 굶주린 상태예요. 옷도 그래요. 낡은 치맛자락으로 비어지는 속사라니까 옷도 막 낡았어요. 거의 그게 헐벗고 낡은 상태인 거죠. 전혀 중요치 않아요. 산골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제발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 시험 맞게 해라. 우리가 원래된 것은 기억의 처지를 파악하고 속담을 보는 것이자 이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시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겠죠. 이게 어디 이론서에 있어? 이 소설 그 교과서 거야? 그렇게 물어보거나 접근하는 사람들 자체부터가 이 공무원 시험 쪽에로 탈바꿈하지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답을 풀어가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처지를 지금 파악했어.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뭐 할까? 했는데 이거 어려워요. 알겠어요? 저는 여기다 난이도 상 넣어놨어요. 얘는 지문 파악하거나 문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선택지에 들어있는 이 속담이 어려워요. 참고로 이 문제를 저는 속담으로 넣지 않고 현대 문학으로 넣어버려가지고 제가 아까 그 표에서 그 속담에 빈칸이 생겼는데 이건 속담 문제이기도 한 거죠. 결합형 문제. 하지만은 답을 골라야지. 제발 답을 골라야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무슨 뜻인지 넣어놨으니까는 이거 몰라. 그래, 서일필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했다. 뭐가 막혔네. 뭐가 막혔다. 그리고 다음에 보리 누름까지 세배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세배한대요. 하지만은 답을 보자고요.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중요한 건 숟가락 꽂고 산대잖아. 그래도 좀 먹는 것과 관련돼 있고 뭔가 패랭이라는 말 몰라요? 패랭이라는 말. 그래, 패랭이라는 말도 모른다고 칠게. 뭔가 어딘가에다가 숟가락 꽂고 살아요. 숟가락 어디다 꽂아야 돼? 생각을 했어야지. 이것도 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숟가락 어디다 꽂아야 돼? 숟가락통이 있거나 주방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옛날 사람들은 부뚜막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대. 패랭이가 뭔지 몰라도 숟가락을 엉뚱한 데다 꽂았죠. 엉뚱한 데다 숟가락 꽂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어도 1번을 찍었어야지. 물론 이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정답은 1번. 패랭이가 뭐냐면은 꽃으로서의 패랭이도, 풀 같은 걸로서의 패랭이도 있지만은 옛날 그 남자들이 쓰던 그 서민들, 하층민들이 쓰던 갓을 패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 같은 걸 벗어가지고 패랭이 꽂고 다녔어. 자, 내가 여기 모자 벗어가지고 패랭이 꽂고 다녔어. 뭐야? 딱 봐도 동양 하고 다니는 거지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가난하게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사람들을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그래요. 옛날에는 보면은 가난해서 거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동양어로 다니는 거지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다니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시험 문제 막 대단했다, 막 너무 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1번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말 제가 기출풀이 할 때 수차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긴 세월 동안 군무원 문제를 담당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할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품사 문제.
여기 외부생들은 좀 미안해요. 외부생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저랑 1년을 같이 해왔던 친구들한테만 한마디 좀 할게요. 이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랑 1년 동안 했다 왔던 친구들한테는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 뒤에다가 언급은 했는데 9번 문제 틀린 사람은 가만히 안 둬야 돼. 알겠어? 혼나야 돼. 제가 품사 문제는 100%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품사 문제. 그리고 품사 문제는 생각 안 나면 미궁으로 빠진다. 이거는 뭐 근데 혼자 먹고 정령 가고 제일 좋아하고 둘째는 며느리를 꾸미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알겠죠? 그리고 둘째는 며느리를 꾸미는 관형사. 며느리를 꾸미는 관형사. 참고로 둘째는 명사, 관형사가 모두 존재해요. 둘째는 명사, 관형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사까지도 모두 존재하는데 여기는 둘째가 며느리의 순서, 숫자를 결정한 순서를 결정하는 수관형사, 관형사. 그렇지? 뭐 보자마자 일초컷이지.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10번. 이번 문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적. 자, 이 지금 풀이 강의를 보고서 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자 해야 돼요. 알겠어요? 한자 해야 됩니다. 한자에 대한 그런 제가 기본적인 라인,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데드라인 이런 것들 잘 설정해 드리니까는 한자어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한자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이거 말씀드려요. 여기서 한자. 자, 침체죠, 침체. 한자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뭐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정답은 4번. 일단 읽을 수는 있나? 침체, 위축, 그 다음에 방역, 그 다음에 차지가 아니라 차치야, 차치. 나머지가 맞는데 아마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아마 좀 눈치를 챘을 텐데 여기서 이거를 쓰지 않죠. 그렇죠? 이걸 쓰지 않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맞는 것인데 요렇게 쓰는 거. 다시 한번 요게 방역할 때는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실사자가 들어갔죠. 실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요 방역은 뭐가 된 거예요? 요 방자를 쓰는 것은 뭐 방직, 방직물, 방직공장 이럴 때 쓰는 걸로써 이거는 실과 관련된 거예요. 실과 관련된 거. 한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워요. 근데 한자 공부는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합격생한테 야 이거 3번, 10번 문제 잘했어 했더니 요거 실사자라서 아닌 걸로 알았어요. 어떻게 방역에서 실사자 합니까? 그래가지고 답을 맞췄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자는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자와 관련된 거. 자 11번 띄어쓰기. 뭐 이것도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마 금방 하셨겠죠. 이것도 그녀는 사업차, 전미사 사업차 붙이고 그 다음에 들고 갈 수 요거 의존명사 띄고 그 다음에 만큼 할 때 만큼 의존명사 띄고 그 다음에 그는 3번 만에 할 때 만 의존명사 띄고 만 의존명사 띄고 얘가 답. 쌀, 보리, 콩, 조, 기장들을 오곡이라 한다. 기장들 할 때 이 들은 띄고 알겠어요? 이 들은 띄고 하지만은 사람들, 너희들 할 때 들은 전미사니까 붙이고 뭐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띄어쓰기 문제 쉽게 나왔죠. 때문에 얘는 정답 3번. 이거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의제기 신청해야 된다 뭐 하는데 안 돼. 참고로 제가 뒤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 이 12번 문제는 제 이론서 3권에도 분명히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쪽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쪽수 지금 분명히 명시했어요. 제가 뒤에 보면 총평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외워서 풀어야 되느냐 상황에 가서 맞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봐봐.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지. 일단은 3번 지우고. 그치? 명령형 표현 안 된다고 했잖아. 형용사인 건강하다에다가 명령형 표현 직접 넣을 수가 없으니까 3번은 무조건 아웃. 그 다음에 1, 2, 4에서 아마 보자마자 잉 했을 거야. 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 왜냐면 이렇게 내가 그 회사에 출근했어. 그래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하지 그럼 뭐 나쁜 아침 하나? 하지만 다시 공무원에 맞게 생각하고 시험에서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답과 답이 있는 거잖아. 분명히 여기는 언어 예절에 맞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서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3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야지 명령형 표현을 직접 쓰면 안 되겠죠.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정답은 2번이고 2번, 4번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도 커뮤니티 사이트에 말이 많은데 일단은 좋은 아침은 안 돼요. 알겠어요? 물론 써도 되지만 평상시엔 쓰지만은 좋은 아침은 굿모닝에서 온 거죠. 그죠? 굿모닝에서 온 거죠. 영어식 표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냥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인사. 얘도 그래서 아웃인데 아마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을 안 했던 사람들은 저기 1번으로 답한 사람은 아직 공무원 쪽 공부가 덜 된 사람이고 3번에다 답한 사람은 일단 빨리 공부해.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으니까. 아마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오답부터 갑시다. 4번. 관공서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자, 관공서에 손님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손님이 도움이 필요한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관공서잖아. 잠깐 구경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이걸 지금 막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국립국어원 언어예절 자료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걸 바탕으로 이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언어예절 자료가 저도 제 교재에 수록돼 있어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 거요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공무원에 맞게 생각해야지. 시험장 가서 그 국립국어원 자료 몇 쪽에 있는 거가 어떻게 생각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관공서에 손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좋은지 어떻게 알아? 먼저 해야 될 것은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그래서 국립국어원 자료에는 이러한 설명은 없고 필요한 건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럼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나 여기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이거는 후행 질문으로 순차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이지 첫 질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먼저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알겠어요? 인사를 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뭐 하든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들어가야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답을 해야죠. 언어 예절에 맞게. 어떻게 이론서 제 이론서만 해도 1000쪽이 넘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미련한 공부인 거고 그런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외울 건 외우되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생각해야죠. 그러니 여기서는 살펴가십시오. 자,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야. 살펴가십시오.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니까. 그러면 잘 살펴가야죠. 안녕히 가세요 되겠고. 살펴가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니죠. 참고로 만약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거기 시험 중에 제가 마지막 파이널 할 때 됐어요. 전화 통화하죠.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 끊을 때 자 들어가세요. 살펴가세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전화 끊는데 집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건 잘못된 표현.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거. 어딜 들어가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하지만은 집에서 손님을 보내고 손 있는 사람에게는 살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 이거 오류 이의 신청 제기 절대 받아두지 않아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은 이건 이의 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고전문법이 하나가 나왔어요. 고전문법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문학은 아니에요. 보면은 13번은 고전문법이고 14번은 비문학으로 결합형 문제인데 참고로 아주 친절하죠.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이라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밑에다가 출처도 밝혀주었어요.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처를 군모는 안 준다. 줄 때는 이유가 있다. 고전문법 낼 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읽고 이것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상형을 기본으로 하는 글자는 고전을 본떴고 자 기본적으로 글자는 상형을 본떴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한글. 그 다음에 사성을 기초로 하여 의미 7조를 갖추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글자가 사성. 그치?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 이거 떠올랐어야 되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을 바탕으로 의미 7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갖추었네.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상형.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게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음이 뭔가를 조화를 잘 갖췄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28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어. 천지인의 삼극 음양의 이치와 정묘함을 담지 않은 것이 없다. 1번에 들어가야 돼. 왜?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천지인의 삼극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요? 천지인 삼극이라는 거 할 때 천지인이 상형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했던 말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음이 갖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이 갖추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 여기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먼저 두괄식처럼 1번의 보기의 내용을 갖다가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고전을 본떴고 사성을 기초로 해서 7조를 갖추었다. 두괄식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에 들어가야 돼요.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에 들어가야 돼요. 1에 들어가야 돼. 이것도 난리 났죠. 훈민정음 창제할 때 이 정인지 서문은 뒤에 붙은 거거든요. 정인지 서문 읽어준 학원 어디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야? 천지인이 상형의 원리. 우리 기억나요? 천지인은 모음의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아설순치우는 뭐야? 자음의 상형의 원리. 기본자,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이거는 자음의 상형의 원리.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면 아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힘들여서 풀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도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에는, 이건 이제 비문학 문제죠. 비문학 문제. 기억이 있네. 그래서 이 훈민정음 글자는 28자로 전환이 무궁무진하고 간요하여 모든 음에 정통했대. 간요라는 말이 뭔지 몰라도 훈민정음은 이 글자만으로 모든 음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마치게도 깨우치고. 나랑 훈민정음 했었죠 이거? 정인지 서문에 대해서. 지문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정인지 서문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 훈민정음 만든 다음에 하루아침에 깨우고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깨울 수 있다고 만든 거야.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니까는 여러분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 막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도 했죠. 그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여기는 그러므로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은 다 풀 수 있는 것이죠. 좀 아쉬운 거는 정인지 서문을 한번 읽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부분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어법이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어법 2문제 냈는데 예전에도 어법이 나온 적이 있고 제가 그랬죠. 2019년에 어법 안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라. 어법은 원래 꾸준히 나오는 거다. 2019년에 어법 안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걸로 보이는 어법은 아닌데, 자, 1번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눈치 딱 깠죠, 그죠? 하루와 일과가 중복됐고, 중복 표현. 그 다음에 모두 틀렸어요. 일을 할 때 조사도 틀렸어요. 친절해요. 2개나 틀리게 잘못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 찾아가기 쉽게. 그냥 그의 일과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맞는 거고 얘기할 게 없어요. 2번은 이렇게 노을이 지다? 노을이 지다 쓸 수 있잖아. 노을이 지다? 쓸 수 있죠? 나머지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 하물며 이거 아까 문제 앞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하물며라는 말은 덤비랴? 덤비겠느냐? 덤빌래? 이렇게 의문형하고 해야 하냐고 호응해야 돼요. 하물며 뭐뭐하랴? 하물며 뭐뭐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형하고 호응해야 돼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안 맞았어요. 얘는 중복, 얘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그 다음에 4번 어디서 본 적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거순으로 시작하면은 서술어도 거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것입니다로 가야 돼요. 주술호응이 안 맞았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6번.
뭐 단어 간의 의미의 관계인데 딱 봐도 섬김과 빽빽함, 성김과 빽빽함은 뭐야? 이거 반의 관계는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휘 문제죠. 그래서 뭐는 단어와의 의미 관계, 어휘 문제가 섞여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막 그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단어의 의미 관계를 거의 매번 내는 바람에 나도 좀 뺄까 너무 심하게 했다.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봐요. 이건 반의 관계 찾으란 얘기로서 나머지는 어휘 무조건 아웃. 그 다음에 얘도 아웃. 2번하고 3번 중에 넉넉하다, 푼푼하다 할 때 넉넉하다고 푼푼하다는 유의어 비슷한 말이에요. 넉넉한 게 푼푼하고 만약에 넉넉하다의 반의어가 되려면 푼푼하다는 뭐예요? 넉넉하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쪼들려야 되는데 푼푼하다 그렇게 쓰지 않죠? 무르다하고 야무지다는 반의어 관계고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 3번은 유의어 관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또 뭘까? 뭐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어렵지 않죠? 담그다, 담가. 담그다, 담가. 알겠죠? 틀렸고. 밥을 안 치다 맞고. 그 다음에 불을 어떻게 된 거야? 불을 붓이다 맞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틀렸나요? 틀린 사람 뭐 설마 없겠지. 미역국이 끓는 동안 생선도 조리다. 틀렸고. 붙이다 맞고. 그 다음에 느라고 노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는 노라고로 가야 돼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어쩔 때 느라고 쓰고 노라고 쓰는지 설명해서 보시면 되는데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느라고 노라고는 이미 뭐 수차례 그 군문 기출문제 예전에 다시 말하지만 군문 기출문제는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복원이라 하더라도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느라고 노라고는 저기서도 나왔어요. 7급에서도. 거기는 느라고 노라고를 단독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7급하고 9급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는 정답은 4번. 4번.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한자성어 나왔는데 한자성어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측하지 못한 한자성어 항상 나와요. 일단은 한자를 해야지 읽을 줄 알겠지. 그치? 한자를 해야지 읽을 줄 아는 것이니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 공부하라고 제가 여차 얘기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안고 가야지. 1번 견, 리, 사, 의. 이로움을 보거든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로움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1번. 그 다음에 2번 노겸군자예요. 노겸군자. 노겸군자예요. 제가 노겸군자를 거기다 그렇지. 이 겸자가 겸손하다 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큰 공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부른다. 큰 공로에도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군자라고 한다. 하는 것이니까는 어디 있어? 겸손하라. 큰 거에도 겸손하라. 그치. 큰 공로가 있으면 그렇지. 여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여기 제 프린트하고 여러분도 화면이 스타일이 달라서 요게 2번. 그치. 그다음에 마지막은 수기치인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수, 기, 안, 인 이런 뜻이에요. 수기 아닌. 그치. 그래서 자기를 가꾸고 그다음에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가꾸어서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어딨냐면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서 자기를 가꾸고 수기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여기가 3번. 그래서 뭔지 몰라도 양상군자 몰라. 이렇게 가야 돼. 아마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푼 사람 4번에 양상군자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겠지만은 역시 군무원 문제는 이유가 있다니까 나머지는 정답이 아닌 것을 지울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양상군자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도 군자 했는데 양상군자의 군자는 좀 다른 군자예요. 그래서 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으로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여기하고 군자는 같은 군자가 아니에요. 같은 군자가 아닙니다. 양상이 뭐야? 대들보. 위에 군자. 생각해봐. 담 타고 다니는 놈, 지붕 타고 다니는 녀석은 누구겠어? 도둑놈. 이건 도둑놈 말하는 거야. 양상군자는 도둑놈. 그래서 옛날 보면은 도둑놈을 이렇게 좋게 이르는 말로 양상군자 그랬어요. 양상군자 어려울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하지만은 정답은 4번이죠. 왜? 1, 2, 3이 다 편하니까. 이것도 봐봐.
노겸군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겸자가 겸손하다라는 뜻의 겸이라는 것을 한자 공부한 사람들은 눈치챘다면은 그러면은 답을 고를 수 있었잖아. 아쉬워요.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다음에 19번도 제가 상 붙여놨어요. 19번도 상을 붙여놨어요. 이거 기미독립선언서의 구절들을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 일단 쉬운 거는 갑시다. 기쁨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 이거 관형격 조사. 얘는 관형격 조사인데. 그래.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어디 학원에서 해줬냐 안 해줬냐 제 책에 이론서에 있습니다. 설명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한자어가 됐다면 한자에 대한 공부가 됐다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답을 고르고 시험장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죠. 하나 볼까요? 관형격 조사 찾으라는 거예요. 1번만 보자고. 조선의 독립국? 조선의 독립국?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 조선이 독립국이다. 이거 주어 서술어 관계. 조선이 독립국이다. 얘 주어 서술어 관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의 명명, 하늘의 명명이 아니라 하늘이 명명한 것이죠. 분명히 알려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 대의가 큰 뜻이 극명하지. 대의의 극명하면은 극명을 대의가 소유해야 되는 그 수식이 안 되잖아요. 대의가 극명 큰 뜻이 극명이 밝힌다. 그건 뭐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 인도의 관과 간과라는 것은 뭐야? 창과 방패라는 것으로서 무기란 뜻이죠. 이게 한자어가 됐다면은 간과가 뭐야? 열매과자야? 안 된다고. 간과를 갖다가 안 쓰면 한자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무기. 그럼 뭐야? 인도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인도의 속성을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 올바른 도리, 인도의 간과. 설마 여기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겠어? 얘는 수식하니까 얘는 뭐야? 관형격 조사. 얘가 답.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 붙여놨는데 우리 하이클래스 군문학원 고수들은 풀어줍니다. 분명히 풀어줘요. 그 다음에 자리를 잡다, 정착. 어떻게 정돈, 정제, 정리가 자리를 잡는 거야? 정착. 이거 분명히 말하지만은 옛날 수능 시험 비문학 문제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하니까 이제 수능 문제 봐야 된다. 수능 기출 문제 총정리 검토 들어간다. 전혀 제발 부탁하는데 제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능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 지문을 이만큼 준 다음에 5문제 엮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전체 지문 중에서 일부분만 했거든요.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문제가 맞춘 건데 그러면 여지껏 94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수능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문제 풀어본 다음에 외울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수능 보지 마세요. 그쪽하고는 개가 다릅니다. 정착, 정돈, 정제, 정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정착, 자리를 잡다. 정착, 미지의 세계에 정착하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로 나갔어요. 화성에 정착하다. 뭐예요? 거기 아메리칸들이 이집트랜다 이런 인디언 지역에 정착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1번. 21번.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제가 한 넣어놨어요. 정답은 1번이니까 얘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2번. 얘도 그치. 끊기다. 끊기다. 이게 우리 많이 했죠. 끊기다 하지 말아라. 끊기다 하지 말아라. 수입이 끊기다 안 됐다 그런다. 수입이 끊기다. 수입이 끊겨.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어. 끊기다. 끊기다. 정확히 말하면 히읗이 기억과 축약한 것이야. 뭘 중요해? 끊기다. 나머지는 맑고, 맏형, 밟고. 맞죠? 막다, 맑아, 맑으니, 맑고, 막지로 활용해서 있고. 그 다음에 맏형은 얘기할 게 없고, 이거 맏형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밟다, 밟아, 밟으니, 밟고, 밟는, 밟지로 활용한다. 정답은 2번.
겹받침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겹받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가성비가 좋죠. 이것도 그래. 표준 발음법이 7급도 나왔고 그 다음에 7급에서도 그 겹받침 발음 나왔어요. 9급, 7급 같이 활용해서 냈다고 봐요. 그 다음에 23번, 23번에 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많은 걸로 보는데 도시락은 어원을 따질 수는 있어요. 옛날에 어원을 따질 수 있는데 그냥 평균 사전에 다 도시락을 찾아봐도 도시락은 하나로 보고 있고 그냥 도시락이 어떻게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도시락을 복합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도시락을 복합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원을 따지지 않더라도 하지만은 많이 했잖아. 선생님 할 때 님 접미사 날고기 할 때 날 접두사 밤나무는 밤 더하기 나무 이건 뭐야 합성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부 다 복합어. 얘는 단일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기억나요?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 나는 좀 방향을 잘못 잡았어. 마지막에 거기 얘들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 감염 예방 이런 거가 좀 눈에 띈다. 내가 기억나요? 그래서 전염병 감염 예방 뭐 팬데믹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화어가 막 올라와 있으니 국립국어원에서 최근에 마지막에 순화어 한 번은 꼭 보고 시험 봐라 했는데 그게 순화어 문제로 우리는 코로나하고 관련 없지만 비문학으로 나왔어요. 비슷하게 항생제 뭐 이런 것들.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의 현상 같은 것들이 경향이 있으면은 좀 반영을 해주자.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오답풀이 전부 다 할 수 있게 다 넣어놨으니까는 정답은 2번이고요. 내성 정도는 없어요. 나머지 항생제의 정의 여기 시작하자마자 있잖아. 그 다음에 항생제의 기제라고 할 때 기제라는 말은 연고, 약품에서 뭔가 할 때 화학 물질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 물질, 그거에 바탕으로 쓰는 물질을 기제라 그래요. 기제. 이 말이 좀 어려웠지만 나머지 한 번 다 찾아보세요. 기출이니까. 그 다음에 25번도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5번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어요.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 유형이 다른 것은 했어요. 요거 이 논리적인 오류 우리 한번 했었죠. 우리 한번 논리 한번 쭉 한번 깊이 있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논리 오류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끼우면 요런 오류고 저기다 끼우면 저런 오류라서 오류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명확하게 좀 나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 분명해요. 얘는 분명히 말하는 게 식이요법을 정답이 4번이니까 4번 먼저 할게요. 식이요법 하면 영양 부족해. 이게 뭔 소리야? 식이요법 하면 영양 부족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어설픈 식이요법 더 이상하죠. 어설픈 식이요법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헛소리. 이게 뭔 헛소리야? 이런 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해요.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도 하고 무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라고도 해요. 무관한 원인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라고도 해요. 얘는 논점 일탈의 오류, 나머지 얘는 무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머지는 식량 주면 옷 달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집 달라고 하겠지. 이 녀석. 술 한 잔 마시면은 더 마시게 되겠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되겠지. 전부 다 부드럽게 말하면 이 녀석은 부모 안 무서워하겠지. 개길 거야. 기어오를 거야. 이런 거 갖다가 의도. 논점 일탈은 아니잖아. 한 잔 마시면 더 마시게 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의도 확대의 오류. 이렇게 가야지 맞다.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인 오류. 거기 시중에 무슨 해설지 있는 거 봤는데 좀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의도 확대 오류.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봤어요. 총평 다시 한번. 총평 지워. 총평을 다시 한번. 이번 군무원 9급 문제는 타직렬 기출문제하고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국회직보다도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얼마 전에 봤던 소방직도 상당히 쉬웠죠. 했을 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면은 과거에 복원들을 한 것이지만은 과거 2019년까지의 기출, 추가 채용까지 포함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비슷하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가느냐? 일부 새로운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어문 규정을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문산을 분배했던 그 공평하게 문제를 냈던 거, 그렇지? 그런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은 문제 유형에서 대단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3개 틀렸다. 하긴 뭐 다른 과목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국어만 놓고 본다면은 4개 틀렸다. 4개 틀렸다 하면은 불안불안하고 3개 틀렸다고 하면 약간 일단 2개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지 좀 냉정하게 맞지 않을까. 행정. 물론 타 과목들 잘 보면은 좀 더 틀릴 수 있고 타 과목들 못 보면은 뭐 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근데 기술직렬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쭉 내려가겠죠. 근데 분명히 지금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말들이 더 많아요. 온갖 말들도 많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글이 훨씬 더 많이 했어가지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기계 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그 옛날에 같은 경우는 거의 컷만 그 과락만 면했다면은 그 합격했던 그런 수험생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적게 나왔어도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거라.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때는 우리 하이클래스 본문하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꼭 좀 자소서 미리 좀 써라. 제발 좀 빨리 좀 써라. 면접 준비 빨리 시작해라. 왜냐면 떨어지더라도 자소서 미리 써내야지 나중에 급하게 쓰면 꽝 되거든. 이런 것들 좀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들은 어연의 블로그로 와서 이야기를 해. 알겠지? 우리 수험생들, 나랑 같이 1년 동안 했던 수험생들 나머지 이야기하고 같이 보듬어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애쓰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